네, 3강에서는 로저스의 이론에 대한 한계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에 대한 장점도, 좋은 점의 평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점도 이렇게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계점의 첫 번째는 로저스는 인간의 자발적이며 합리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선한 측면만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뭐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해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자 우리처럼 뭐 전문가 그러니까 심리적 전문가는 아니어도 로저스의 이론은 공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삶을 굉장히 좀 잘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미래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선한 인간의 본성만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본 거죠. 자, 로저스는 학습에 대한 어떤 인간 행동의 발달을 무시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학습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반두라 이야기 했었죠. 학습, 그러니까 모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로저스는 뭐 학습은 인간 행동의 발달을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계점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한계점에서는 로저스는 이론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에 관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증가시키려는 통찰, 그래서 지향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대안이 대안 제시가 없었다. 그래서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그 로저스는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내담자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가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냥 공감적인 경청, 무조건적인 그 들어주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상황에 그 클라이언트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 누이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를 강조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파에서는 저기 로저스는 아무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어떠한 부분에 도달하고 깨닫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한계점 네 번째는 치료자는 비지시적이어야 하는데 상담의 주체를 제시하거나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예, 로저스의 상담 기법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제안을 주지 않고 스스로가 뭐 무조건적인 들어주는 경청 이거를 많이 로저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뭐 비전 제시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 뭐랄까요? 그, 비평?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면접에 방향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비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학자 메슬로우의 생애.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섯 가지 이론이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자, 그래서 메슬로우는 190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성장했는데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메슬로우는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대부분의 이민자 가정들이 그렇듯이 메슬로우의 부모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 메슬로우는 이웃의 유대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서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기 희망을 했지만 그 법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메슬로우는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본주의 심리학자 창시자인 메슬로우로 하여금 어떠한 그 심리학의 대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
책을 이제 접해봤죠. 그리고 나름대로 인본주의 사상에 관련해서 매슬로우는 행동주의 토대로 해서 원숭이의 성적 특성과 지배 특성에 관한 논문들을 개발을 했고요. 또 행동주의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딸이 출생하면서 아이가 보이는 복잡한 행동이 매슬로우로 하여금 행동주의를 포기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에 나치의 위협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여러 학자, 그래서 프롬이라던가 아들러 등과 만나면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중우와 편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어떤 결정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후에 매슬로우는 1991년에 그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미국 심리학 회장이 됐고 그 이후에 굉장한 논문들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슬로우의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인간의 보편성인 본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잠재적으로 창조성을 지니고 있으나 문명화되면서 창조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화한 환경에서 성장할 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창조성은 더욱 뚜렷하게 발전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창조성이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가 생각하는 주요 개념에 형성되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인간은 결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현재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과 다르고 또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으로부터 무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또 이런 가정에 매슬로우라는 어떠한 그 형성되어 가는 성격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성은 고유한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을 이제 직시를 했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스스로 인간 실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유출한 게 바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에 있어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 자, 그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것이고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되어지는 것에 큰 어떠한 핵심적인 인간의 인성의 인성의 결국에는 결손 욕구와 성장 욕구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손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결손 욕구는 계층 간의 어떤 욕구, 하위 욕구가 있는데 그 하위 욕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특히 유기체적인 생리적인 안전의 욕구 등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결손 욕구에 대해서 행동 결정에 긴급한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핍되면 병이 생기고 또 충족되면 병이 예방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충족시키면 병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충족에 결핍된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 이론을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나 우리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천적인 충동,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성장 욕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위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뭐 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행복의 그 수치를 도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의 욕구는. 그래서 성장 욕구의 목적은 결핍이나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넓히면서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기쁨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장의 욕구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삶의 경험이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삶의 기쁨과 열정
열정을 더욱 증가시키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을 통해서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성장 욕구의 한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손 욕구를 만족시키면 긴장이 완화되지만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며 오히려 긴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손 욕구.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하면 우리는 긴장이 완화되죠. 아, 이제는 살만하네라고 하는데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면 오히려 긴장이 증가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피아노라는 것을 구경도 못 해봤어. 근데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 나는 언젠가는 피아노를 배워야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밥은 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성장 욕구로, 나름대로 피아노를 이제 배워야지라고 했는데, 자, 피아노를 배우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 이 건반을 막 이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라고 합시다. 피아노 건반을 치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있다라고 하면 고사리 손으로 띵띵띵띵띵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쳤다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이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이 피아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미지의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기본 결손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서 아 이제 피아노를 좀 배워봐야지 했는데 나이가 50이야. 자, 피아노를 치려니까 손이 굳었어. 이 손가락이 이 건반 하나를 쳐야 되는데 손가락이 두 개가 이 건반 하나를 치네? 그러면 뭐예요?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려다가 오히려 긴장이 증가한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하나를 충족하면 하나를 더 충족하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좋은데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커녕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공부를 대학이라는 걸 가보지 않았는데 그래 대학생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건 좋은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돼가지고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아파. 자,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이 증가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성장 욕구에 바로 요게 요 타임에 적절하게 표현이 되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결손 욕구를 만족시키고 성장 욕구를 발전시켰을 때 이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면 나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메슬로우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바탕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로 보게 되면 결핍 욕구라고 하여서 우리가 음식이나 물, 온도, 사랑, 그리고 애정, 자아 존중 이런 것들을 욕구를 우리가 기본 욕구라고 보는 거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메타 욕구, 원하는 욕구, 성장 욕구라고 해서 어떤 정의, 선, 미, 질서, 조화, 그리고 잠재 능력 이런 재능을 발휘하는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욕구는 대부분 메타 욕구에 비해서 층계적으로 계층적으로 순서를 배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욕구는 기본 욕구처럼 선천적이지만 기본 욕구만큼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선천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메타 욕구를 충족하지 않을 때 그래서 소외나 고민, 냉담, 냉소 이와 같은 병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메슬로우의 기본 욕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단계를 배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도표를 만든 거죠. 자, 그러므로 메슬로우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런 바탕 위에서 긍정적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본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있어서 어느 낮은 동기, 낮은 욕구가 어느 정도에 되어야 만족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의식적인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피라미처럼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리거든요. 자, 이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올라가는 하위 꼭지점은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내가 자아실현의 욕구,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자아실현 욕구는 있다라고 했죠. 그럼 자아실현 욕구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밑바닥에 먼저 충족이 돼야 하느냐? 예,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리적인 욕구를 보게 되면 자, 음식, 물, 공기, 수면, 성과 같은 욕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라고 해요. 자, 이런 욕구가 우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위의 상위 계열, 안전의 욕구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리적인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거. 배가 고프면 누구나 눈이 뒤집혀지죠. 그래서 이 배가 고픈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서로 음식을 쟁탈하려고 거지들이 막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어디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로 먹고 마셔야 예,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렬하고 강력한 이게 욕구가 1차적인 부분 생리적인 욕구다라고 보는 거고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슬로우가 이야기했었을 때. 자, 이런 것을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2차의 욕구는 바로 예, 여기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의 욕구는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먹고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잠을 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한테는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동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불안하게 되면 뭐예요? 안전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에는 이런 나의 어떠한 신변에 대한 보호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사람의 어떠한 자신의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성, 안정성, 예측성 이런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매슬로우는 이런 안전 욕구를 유아와 신경증적으로 보이는 성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나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나 안전의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애정을 나누고 또 그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애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의 친구가 있어줘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대인 관계에서의 친밀한 접촉이나 동료 의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과학 기술에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소속감이나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3단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거고요.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만족되면 자존감의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 두 가지의 분류를 나눴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의 뜻으로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 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차원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으로부터의 존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능감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숙달돼야 되고 어떤 성취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의 욕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재능, 잠재력 이런 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 증진을 위해서 자신이 갈망해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실현하는 욕망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것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이루어야 되는 단계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메슬로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욕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에는 첫 번째는 사회와 자신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욕구 위계 질서에서 하위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가족과 타인과의 친밀감을 느끼면서 남을 사랑해주고 또 남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 선악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동기는 나중에 보고, 자, 메슬로우의 이렇게 욕구를 봤을 때 여기에 메슬로우의 그 피라미드에 대한 그 아주 유명한 그림 이거 하나만 딱 제시해 주시면 이게 누구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척 보면은 압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자, 메슬로우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자, 우리 에릭슨이 이야기한 8단계 있었잖아요. 8단계 생각나시나요? 에릭슨이 얘기하는 8단계 인생의 이론. 그래서 영아기부터 1세, 1세부터 3세, 3세부터 5세, 5세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7세, 7세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가 몇 살이에요? 12세인가요? 12세. 자, 요게 6세, 7세, 예. 그리고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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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년기, 그 다음에 뭐예요? 중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노년기.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라고 했죠. 자, 우리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은 8단계이고 이 8단계에 있어서 각 발달 단계에 있어서 과업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청소년기는 뭐예요? 자아 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란이라고 했죠. 청년기 때는 뭐를 가지고 해요? 예,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소속감을 느껴요. 예,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어떠한 반려자를 찾거나 동료에 대해서 끈끈한 어떠한 그 근면성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죠. 중년기는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 대 침체라고 했었잖아요. 생산성 대 침체. 그래서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중년에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이 시기가 중년기 시기에 생산성이 한참 피크로 올라갈 시기. 그렇지 않으면 침체의 위기에 접한다라고 했고 이 시기가 지나면 노년기인데 노년기 때는 뭐예요? 자아 통합이라고 했죠. 자아 통합. 그동안 내가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가 통합이 되고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참 내가 허탈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절망감에 빠진다고 했죠. 자, 이게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있었을 때, 자, 이게 에릭슨의 욕구 단계로 봤었을 때,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 욕구를 우리 인간의 욕구 5단계로 나눴는데, 연령으로 놓지를 않았어요. 차이점을 보면. 에릭슨은 연령으로 나눴는데,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여기에 연령으로 두질 않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아이를 기점으로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성인, 그러니까 온전히 성인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는데, 자,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추우면은 덮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일차적인 부분은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발행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누가 음식을 갖다 주나요? 누가 돈을 갖다 주나요? 돈이 있어야 쌀을 사 먹고 반찬을 사 먹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욕구는 내가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생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래서 내가 생존의 욕구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만큼 우리 집에 창고에 가득가득, 예, 여기다가 쌀 갖다가 놓고 음식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다 가득가득 싸놨어요. 지금 이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썩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음식을 뭐라고 해요? 돈이라고 해요. 머니. 자, 머니라는 것을 이렇게 화폐 가치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막 금은보화처럼 이렇게 갖다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거를 가만히 내가 우리 집에 숨기고 있으면 어느 날 불이 나서 또는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거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불이 나서 몽땅 타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존의 욕구를 채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을 안전하게 내가 어떤 바운드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2차적인 부분에 뭐에 안전의 욕구를 여기에다가 희망을 하는 거죠. 자, 안전의 욕구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도 안전의 욕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놓으면 안전하겠네. 또 내가 집을 나가서 길을 횡단보도를 갈 때 보면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어떠한 그 신호를 무시하는 차가 일방적으로 휙 가가지고 내가 차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내가 횡단보도를 가기에는 막 떨리고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름대로의 안전의 욕구를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법을 막 생기게 만들고 또 사람의 안전을 가지고 사회, 국가에서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법들이 생기죠.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자동차는 서야 되고 또 사람이 초록색 불이면 걸어가야 되고 이러한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내가 생활에 밀접하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뭐예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돈도 있고 안전도 했는데 내가 너무 외롭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떠한 소속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외로우니까 나도 내 배우자를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과의 담화에서 애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나는 이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소속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나름대로 요 분야에서도 갭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계급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회사를 들어갔는데 똑같은 신입사원이 100명이 들어갔는데 자, 능력을 봤더니 이 100명이 여기에서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100명들한테 똑같은 공지사항을 똑같이 100번을 얘기하느니 나름대로 여기서도 좀 성적이 월등히 업적이 좋거나 어떠한 성실도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부서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부서장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 100명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는 타당성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름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의 욕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존경의 욕구가 바로 여기 4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경의 욕구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되고 명예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내 삶에 있어서 여유가 됐던 부분을 좀 나눠줘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실현의 욕구를 좀 형성을 해야지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꿈을 이룬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는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 메슬로우 욕구는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올라가는데 단계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런 미션들을 수행할 때 이 미션들의 욕구가 반영이 돼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론에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걸 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소속과 사랑과 애정을 다 가질 필요도 없어. 나는 여기 최고봉 여기 이상에서만 나는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덜 먹어도 어때고 안전을 좀 지켜주지 않고 하면 어때? 근데 나는 저기 여기에 이타적인 삶을 살 거야. 이타적인 삶.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은 그냥 각자 본인들이 살면 되고 나는 내 이상, 이상, 이상을 꿈꾸면서 그냥 여기에서만 성장의 요구에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아니고요. 여기에 사는 삶이 이제 간혹 있긴 하는데 여기에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삶에는 어떠한 이제 굉장히 초월한 삶에 있어서 초월한 어떠한 이제 그 정신 세계를 가지신 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 있죠? 음,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지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이제 그 수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신부님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큰 뜻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우리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건 또 충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정말 그 신앙 쪽에 조예가 너무 깊고 그래서 이 사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살고자 하는 삶을 그 송두리째 짊어지고 가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종교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상위 1% 이내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메슬로우의 욕구는 이런 단계로 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의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 공부를 좀 했는데 메슬로우의 욕구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이들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 욕구의 이게 피라미드 모형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있어서 자,
네. 자,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는 성장 욕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슬로우의 어떠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위계의 최상위에 놓여 있는 것이 성장 욕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욕구에 있어서 다른 욕구와 함께 계층화하기보다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 상위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전 단계에서 내 수준들의 욕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런 결핍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동기화된 것이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핍 동기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핍 단계의 이론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어떤 긴장의 감소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외로우면 친구를 사귀는 그래서 어울리려는 동기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핍 동기라고 보고 이런 결핍 동기는 즉각적인 욕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 욕구는 이와 반대로 성장하는 가정지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결정된 가치보다는 아름다움, 진실, 정의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슬로가 말하는 전형적인 성장 동기에 있어서는 진실이나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전체성, 독특성, 완벽, 또 어떠한 이제 달성이나 정의, 질서, 부유함, 자기충실, 의미신장함, 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장 동기는 충족할 때 긴장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결핍 동기는 충족되면 긴장이 감소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부분, 그래서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피아노를 안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긴장이 더 증가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손가락이 막 한 건발에 두 개 들어가서 빽살이 나는 음을 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스트레스 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본 거고, 자, 사람들은 성장 동기에 있어서 동기화될 때 일방적인 어떠한 고차원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주장하는 자아실현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아실현한 사람은 현실을 효과적으로 지각하면서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편안해지셨나요? 예, 자아실현을 한 사람의 특징이 예, 자아실현을 하면 현실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어떤 불평이나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말을 알아듣고 수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 꾸밈이 없고 내적 생활이나 사고 충동에도 꾸밈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자아 실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고 문제 중심적인데 자기 자신보다 외부의 문제에 관심을 더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하면 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에 통달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눈높이가 포괄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그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과 보다 더욱 고독과 사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치열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메슬로에서 이런 자아 실현한 사람들의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비교적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연이나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새롭고 순수하게 감사해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막 삶에 있어서 굉장히 초월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어디 요양병원에 실습을 한번 나갔는데 거의 연세가 90대가 넘은 어르신이었는데 굉장히 요양병원에 오신 지가 15년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롭지 않으시냐라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냐라고 했더니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외의 답이 나와서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내가 집에 가면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불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그냥
내 편안한 집이 좋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가면 자식들이 나를 밥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또 자꾸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그네들이 바쁜 생활을 하는데 나로 인해서 그 시간을 뺏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삶을 본인이 젊은 시절에도 열심히 살아오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병들고 늙어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라고 하면서 인생을 초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보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서 성공한 삶에 있어서 자아 실현을 하는 마지막 5단계였는데 이분이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보다는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는 내가 어떠한 바람도 또 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젊었을 때 너무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몸은 여기저기 아프니 늙어보니 별거 아닌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그 말에 굉장히, 예, 저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사는데 누구나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이 연세 드신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인생 살아보니 너무 안달복달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종종거리면서 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늙어서 이 인생이 끝나가는 무렵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그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초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이 좀 많이 풀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 무의미한 삶을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는 그 분을 봤을 때,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서인 인생의 마무리되는 순서라고 보는 삶에 있어서 선배라고 느꼈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또 나름의 어떠한 인생관인데, 자, 그래도 후회 없이 살려면 내가 노력하는 삶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있어서 자, 자아 실현은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은 한의와 경이로움 또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갖는 신비한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고 또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간에 대한 깊은 어떤 일체감, 공감, 애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지만 소수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맺는 것 이것이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메솔로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우호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아실현에 있어서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해서 실제 생활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 그리고 자아실현은 철학적이고 사려 깊은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어린 아이의 순수함에 가까울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또 어떤 자아 충족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나 문화 적응에 저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는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매슬로우 동기에 관한 이론을 개발을 했고 또 매슬로우의 동기의 역할에 깊이 연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인간의 본래 선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 관한 고유성을 획득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발적이고 또 강력한 문제 해결
발휘할 능력을 소유하고 자율적이고 기능적인 자신의 환경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에서 내렸고요. 또 개인의 어떤 성격 차이에 있어서는 개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이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슬로우가 제시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욕구는 낮은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인 높은 단계에서 있는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평가의 내용을 밝혔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증거 틀은 사회복지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욕구가 충족하는데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평가가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의 어떤 이제 그 신앙이 깊은 믿음이 깊은 어떤 그 신앙의 지도자라든가 정치적인 인본적인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더라라고 보는 거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을 돌보지 않고 예술 활동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 이런 거를 전폐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매슬로우는 우리가 이제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박탈,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과 사회의 소속감 이런 거를 가지고 정서적인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보장된 환경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타인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자존감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안전된 생활된 보장에 있어서도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이런 이론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낙천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했고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인본주의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신분석에 관련된 인간과 행동주의 인간과는 달리 그 인간의 어떤 전인성, 잠재적인 창조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그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으로 평가를 받았죠. 자, 또 메슬로우에 대한 한계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을 소개하는 욕구에는 관찰하거나 검증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경향성, 즉 생존적인 경향과 실현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생존적인 부분에 사람들은 이게 일차적인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맞죠. 자, 인간 행동에 결정하는 요인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자, 요 메슬로우의 욕구는요, 환경적인 부분에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나름의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신생아와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신생아, 자, 이 둘을 비교했거나 아니면 밀림 속에 태어나는 뭐 원시의 부족들 이런 사람들의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 결국에는 한계점을 찾다 보면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았네라고 하는 판단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인본주의 사상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향하는 인본주의의 접근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전제로 환경과 상호작용의 존재로 보는 어떤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해석, 이해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활동에 개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 자체의 존엄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은 그 인간의 전인성과 창조성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의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가들은 이 비정상적이거나 이탈적인 인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신역동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인간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 실천 사항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한층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실천에서의 삶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서는 인본주의에 관련된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타교재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썸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PT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 이야기에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좀 하자면 인본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형태, 이런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의식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신분석 이론과 환경 결정 이론에 근거를 한 행동주의 입장에 반대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통합적인 존재, 자기결정, 자아실현, 그래서 긍정적인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은 유기체, 살아있는 삶에 있어서의 현상학적인 장을 통해서 자아, 셀프, 그래서 자아 개념, 자아 일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적응이나 왜곡이나 부인, 완전에 기능하는 인간, 그래서 자아 실현의 경향,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의 어떤 주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상이나 언행, 신체, 개성, 잠재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지칭하는 유기체,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지각하기에 나름에 따른 어떤 경험적인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경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아에 대한 어떠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그래서 셀프라고 얘기했죠. 자아 개념이라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의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무의식적인 정신작용까지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자아일치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실질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불일치가 되면 어떤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신병적인 기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적응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반응에 기인하는 자신과 타인의 어떤 평가에서 오는 갈등 결과가 부적응적인 역할이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전유림이 참 이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좀 이쁘면 그 인정을 하겠는데 전유림이라는 사람이 참 못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이쁜 사람 저 사람 전유림이라는 사람은 이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이 아닌데 못생긴 사람한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지?
라고 왜곡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외모만 가지고 아, 참 이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하는 행동들이 참 이쁘면 좀 얼굴은 다소 뭐 이렇게 이쁜 곱상한 얼굴이 아니어도 그 풍겨 나오는 내면이 이쁘면 참 전유림이라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듣기 좋아 라고 하면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못 먹을 걸 먹었나? 뭘 이쁘다고 해. 나 못생긴 거 다 알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왜곡해서 방향을 틀리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답이 없어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왜곡하면 그게 계속 이제 뭐 네가티브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안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피곤할 텐데 어쨌든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 장면, 사건들을 무시하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본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게 되면 안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잘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가치,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포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를 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 살아감 그리고 인간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굉장히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아 실현의 경향 또한 로저스가 인본주의의 어떤 개념인 자아를 유지하고 실현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저스는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현실 세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현실에만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행동함으로 한 개인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 고유한 어떠한 방식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객관적인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내담자적인 관점, 그리고 치료자의 관점이나 원조 관계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인본주의 관점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산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인간 발달의 관점에 있어서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현상학적인 장에서 분리된 어떠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이런 것들의 욕구를 발달해 나가다 보면 로저스의 주요 발달적인 관점으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조화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또 인간에 있어서의 실현에 자아 실현에 있어서 조화의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부적응 상태에서 가능한가? 그 상태에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 중심의 치료 관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세 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here and now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시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건 뭐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조건, 일치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내담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존중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공감적인 이해와 경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의 내담자의 상담에 있어서 조건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의 그 인본주의적인 평가를 다른 우리 본 교재에서 했듯이 인본주의 평가의 이론에 있어서 로저스는 어려움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비판도 있었지만 좋은 업적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클라이언트에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 어렵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환경과 학습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나쁜 점을 긍정적인 부분과 그 저기 부정점을 서로 비교하자라고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는 다음 시간에 그 8주차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